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죠?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았어. 종이 위에서만 부자였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집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그게 네 눈에는 남는 돈으로 보이냐? 이건 우리가 늙어서 살아야 할 돈이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평생 일에 마련한 천안 불당동 8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부부 합산 연금 300만 원, 그리고 통장에 남겨둔 퇴직금 3억 원. 이 정도면 누구나 말할 겁니다. 그분들은 노후 걱정 끝났네.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며 편하게 살겠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인생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8억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도 두둑한 퇴직금 통장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경비복을 입고 나가야 하는 늙은 몸과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앞에 두고 아내와 나눠 먹을지 말지 계산하는 초라한 현실뿐입니다. 남들은 아직도 제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숫자가 크다고 삶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모든 일은 작년 설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천안 불당동 우리 집 거실에는 갈비찜 냄새가 가득했고, 오랜만에 아들 한민재와 딸 한서연, 손주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아내 오정희는 새벽부터 음식을 차렸고, 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쥐어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요즘 시세가 8억은 넘는다면서요? 순간 밥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있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까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 좋은 곳에 차리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며 퇴직금에서 조금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10년을 허비하고 이제는 세무사 공부를 한다며 방 안에만 있던 그 아이가 이번만큼은 진짜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거절해야 한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 옆에 있던 딸은 오빠에게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은 이미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방, 베란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이 누구 명의가 될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가 명절 아침부터 무슨 돈 이야기냐고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사업자금 줄 거면 아파트도 나랑 오빠한테 반반씩 미리 증여해줘. 나중에 오빠가 다 날리면 나는 뭐가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제 젊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장처럼 여겼던 집과 퇴직금과 연금은 자식들 눈에는 부모의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나눠 가져야 할 그날 밥상 위에 놓인 것은 갈비찜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미리 내준 재산이 효도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넘긴 재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래도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 생각 하나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머리는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자식 눈물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은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그리고 끝까지 내 손에 쥔 통장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설날 밥상은 제 노후가 무너진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1년을 지나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던 날의 공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32년 동안 다녔던 천안의 중소기업 사무실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실에서 눈치 보며 앉아있지 않아도 되고 회사 사람들 비위를 맞추며 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6, 아내 오정희는 65이었습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임원까지 지내고 퇴직하면서 받은 제 퇴직금, 조금 먼저 일을 그만둔 아내 몫까지 합치니 통장에는 3억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부부 앞으로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천안 불당동에 8억 원짜리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빚 한 푼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태조산 자락을 걸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천안의 알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집도 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니 더 바랄 게 뭐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3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지옥철을 탈 필요도 없고 싫은 사람 얼굴을 억지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아내와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녔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될까봐 실손보험과 간병보험도 들어두었습니다. 이제 큰 병만 조심하면 남은 인생은 조용히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이미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45살이 된 아들 한민재였습니다. 그 녀석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10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세무사 공부를 하겠다며 다시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부모 집에서 밥을 먹고 용돈을 받아 쓰는 모습을 보면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언젠가는 제 밥벌이 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이 가끔 학원비나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십만 원씩 쥐어주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들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습관이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퇴 후 지출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자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매달 빠져나갔고 보험료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들 학원비와 용돈까지 더해지니 매달 3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수 있을 거라던 제 계산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통장에 아직 퇴직금 3억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우리 마지막 보루야.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으로 써야 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만 지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곧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모든 균열은 어느 날 저녁 아들 한민재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녀석이 그날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친구들은 벌써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애들 학원비 걱정하는데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잖아요. 저 이제 세무사 공부도 못하겠어요. 머리가 안 따라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살 아들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 밥벌이를 하고 있을 나이인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부모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화보다 연민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 녀석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자식이 눈물 한번 보이면 머리로 세워둔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 오정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민재,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뭐라도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의 시작인지 냉정하게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는 며칠 뒤 민재는 제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천안 신불당동에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열겠다는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진짜 됩니다. 요즘 가족 외식으로 샤브샤브가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목 좋은 데만 잡으면 한 달에 최소 700만 원은 남아요. 권리금이 좀 세긴 한데 자리만 잡으면 금방 회복합니다. 그 녀석은 전에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불당동은 천안에서도 젊은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입지를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에서 딱 2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드리고 1년 안에 원금도 갚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말이 좋아 빌리는 것이지 사실상 제 노후 자금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3억 원은 저와 아내가 수십 번 약속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혹시 모를 요양원 비용으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돈보다 아들의 무너진 얼굴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연금 300만 원 나오잖아요. 둘이 아껴 살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재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날지도 몰라요. 자식 앞길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제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다. 부모들은 늘 그렇게 자기 몫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떻게 든이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늙어서는 한 번 무너진 돈을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2억을 준다는 말이 서울에 사는 딸 한서연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2억이나 준다며? 나는 뭐야? 나는 딸이라서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야? 나도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아빠는 정말 오빠만 자식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무너진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딸의 서운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천안 아파트 지금 8억 넘는다며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만 많이 나가. 오빠한테 돈 줄 거면 아파트도 지금 나랑 오빠한테 반반씩 미리 증여해줘. 그게 오히려 절세야. 참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세금을 아끼자는 말,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지 않게 하자는 말,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뜻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노후가 아니라 자기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고 앞에 앉아 퇴직금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하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 금액인데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차마 아들 사업 자금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놈, 사람 구실 좀 시켜보려고요. 그날 돈은 민재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딸의 요구대로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꺼낸 인감도장이 단순히 돈을 움직이는 도장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남은 노후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장이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건드리기 시작한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요. 돈을 받을 때 자식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습니다. 아들 한민재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꼭 효도할게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서울에 살던 딸 한서연도 주말마다 반찬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아빠가 최고야 하며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그래, 돈이 좀 나가긴 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졌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보다 자식들의 욕심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민재의 샤브샤브 가게 인테리어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하지 못한 돈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방 설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거 없으면 오픈 자체가 밀립니다. 이미 2억 원을 준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먼저 준 돈까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에서 다시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통장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저는 애써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지분을 미리 넘겨받은 서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내려오던 딸이 어느 순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빠, 나도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어. 명의 이전하면서 세금도 냈고 나도 지금 빠듯해.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분명 내 딸인데 갑자기 남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마저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의 가게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줄고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가게 월세가 조금 모자라요. 딱 5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 50만 원이 빠져나가자 우리 부부의 밥상은 바로 초라해졌습니다. 고기는커녕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가격을 따졌습니다. 아내 오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은 자식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서는 사다리였습니다. 아들 한민재가 천안 신불당동에 샤브샤브 가게를 열던 날, 저는 제 퇴임식 때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회사에서 버티며 모은 퇴직금에서 2억 3천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45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만 하던 아들이
드디어 사장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새벽 오시면 눈을 떴습니다. 태조산 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를 마시며 잠깐 기도한 뒤 바로 아들 가게로 향했습니다. 사장인 민재보다 제가 더 일찍 도착해 가게 앞을 쓸고 주방 바닥을 닦고 테이블 위 먼지를 훔쳤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참 대단하시네요. 아드님, 복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 정도 고생쯤이야.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픈 효과라는 게 무섭더군요. 점심시간만 되면 젊은 엄마들과 가족 손님들이 줄을 섰고 신불당동에서 가성비 좋은 샤브샤브 집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민재는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돈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알바생 시급은 계속 나갔고 식자재 값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갔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출은 있어 보였지만 정작 그 와중에 서울에 살던 딸 한서연이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사에게 받아왔다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빠, 이 집 지금 8억 넘잖아. 나중에 상속하면 세금만 많이 나가. 오빠랑 나한테 반반씩 미리 증여해 두는 게 괜히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지 말고 좋을 때 정리하자. 아내 오정희도 흔들렸습니다. 여보,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죽고 나서 애들끼리 싸우면 어떡해요? 미리 정리해두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재에게 큰 돈을 준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 정말 차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안 불당동 8억 아파트 지분을 아들과 딸에게 반반씩 넘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지켜온 집이 서류 한 장으로 제 손을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럼은 이 부들, 예전에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건강보험료가 4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고 실손보험과 간병보험료로 5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기본 생활비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8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80만 원마저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석 달째 접어들자 손님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대출이자가 조금 모자라요. 딱 50만 원만 도와주세요. 저는 또 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자식에게 주면 언젠가 효도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요구뿐이었습니다.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나니 말투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빠, 안방 가구 너무 낡았어. 이 집도 이제 좀 요즘 스타일로 바꿔야지. 내가 사람 부를 테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부부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가게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단순한 대출 고지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도 매달 300만 원의 연금도 자식에게 다 내주고 나면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때부터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안 불당동 8억 원짜리 아파트. 그 집만큼은 우리 부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지분을 넘긴 순간부터 저는 제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자식들의 허락 아래 머무는 늙은 세입자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는 아직 아들 한민재의 가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의 샤브샤브 가게는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사장인 아들보다 먼저 도착해 문 앞을 쓸고 주방 바닥을 닦고 채소 박스를 옮겼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물을 나르고 점심시간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도 웃으며 서빙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을 위해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내 손으로 아들의 실패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 반짝했던 손님들은 줄어들었고 월세와 인건비, 식자재 값은 하루도 쉬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주방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밤을 못 잔 사람처럼 푸석했습니다. 아버지, 딱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이번 고비 넘길 수 있어요. 요즘 마라 육수가 유행이잖아요. 그 메뉴만 들여오면 손님 다시 몰릴 겁니다. 본사에서 가맹비를 요구하는데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통장에 남은 돈은 퇴직금 3억 원 중 마지막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 오정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야 할 때 써야 하는 최후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민재야, 이제는 안 된다. 아버지도 더 이상 여력이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민재,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 연금 300만 원 나오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한 번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 말에 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다시 민재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이번만 살리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돈도 갚고 효도도 하겠지. 저는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그 돈을 받자마자 새 차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장이 가오가 있어야 거래처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요. 차도 사업의 일부예요. 기가 막혔지만 이미 준 돈이었습니다. 화를 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딸 한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 또 돈 해줬다며. 나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카드론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빠는 정말 오빠만 자식이야. 나도 내 아파트 지분 담보로 대출받게 서류 좀 해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지분을 넘겨준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서연의 몫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을 힘도 약했습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빚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부부의 생활은 눈에 띄게 초라해졌습니다. 천안중앙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콩나물 한 봉지, 시든 배추 한 포기를 고르며 가격을 따졌습니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넘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한 마라, 샤브샤브 메뉴가 잘 되면 다시 손님이 늘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재도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도,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꼭 돈 갚을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아침마다 가게에 나가 채소를 다듬고 점심시간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도 서빙을 했습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 고생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재가 들여오겠다던 마라 육수 가맹 사업은 사기였습니다. 본사라는 사람들은 며칠 뒤 가게 문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민재는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문 앞에 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퇴직금, 제 아파트, 제 연금, 그리고 제 마지막 믿음까지 전부 그 닫힌 가게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을 때 저는 처음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귓가에는 기계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겨우 돌리자 병실 구석에서 아내 오정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그렇게 가늘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한 노동과 계속된 압박이 한꺼번에 몸을 덮친 결과라고 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몸으로 새벽마다 가게에 나가 바닥을 닦고 점심시간마다 서빙을 하며 밤에는 빚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 몸이 버틸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머릿속은 온통 사라진 아들 한민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에 있는지, 가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채빚은 얼마나 남았는지,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딸 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한동안 바쁘다며 천안에도 잘 내려오지 않던 딸이었는데 그날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오빠 가게 일은 내가 대충 정리했어. 급한 빚도 일단 막았고 오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친한 사람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대. 아빠는 이제 건강만 챙기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완전히 남은 아니구나. 딸이 나서서 오빠 일을 정리했다니 내가 자식 농사를 아주 망친 것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정희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부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퇴원하고 천안 불당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성실하게 살게요. 전화기 너머 민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쪽이 또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딸 한서연도 주말마다 내려와 우리 부부의 건강식을 챙겼습니다.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아빠, 이제 무리하지 마. 엄마도 약 잘 챙겨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속았습니다. 아니, 속고 싶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뒤로 석 달 정도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뿐이었지만 빚이 정리됐고 자식들도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은 없었지만 아내와 고기 한 근을 사 먹고 천안 근교로 조용히 드라이브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건강기능식품도 있었고
딸이 끊어준 보양 온천권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동네 지인들과 연락을 조금씩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잊고 다시 예전의 여유를 되찾고 싶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딱 석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금액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던 민재는 보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다며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또 다른 대박 아이템을 찾아다닌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딸 한소연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빠의 빚만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담보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자기 남편 박도윤의 주식 투자 실패를 메우는데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는 아직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딸도 사정이 있었겠지. 자식이 부모를 일부러 속였겠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내가 오빠 일 때문에 대출받은 거 있잖아. 이자가 너무 세서. 그런데 이번 달 연금에서 100만 원만 좀 보태주면 안 돼? 이번 달만 넘기면 돼. 그 말은 다시 시작된 재앙의 신호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우리를 위해 빚까지 냈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또 300만 원 연금에서 100만 원을 떼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생활은 다시 빠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자식들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토요일 오후 산산조각 났습니다. 낯선 남자 3명이 우리 집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나온 강제집행 예고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제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긴 우리 집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명의가 자녀분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고 아파트 지분을 넘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벌어 마련한 8억짜리 아파트에서 저는 그저 얹혀 사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화라고 믿었던 지난 석 달은 진짜 지옥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짧은 침묵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받는 순간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내민 종이에는 제 아들 한민재와 딸 한서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추가담보대출,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서류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미 이자가 넉 달째 밀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사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32년 동안 회사에서 버티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천안 불당동 8억 원짜리 아파트, 제 젊음과 아내 오정희의 고생이 전부 들어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명의가 자녀분들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딸 한서연이 오빠 빚을 정리해줬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한민재와 딸 한서연은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 명의로 넘어온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넘겨줬다고 믿었던 집이 자식들의 빚을 키우는 담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 신호음이 울린 끝에 겨우 연결된 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아빠하고 부르던 딸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인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 집, 이제 우리 명의잖아. 아빠가 준 거잖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준 거잖아. 평생 자식 위에 내어준 것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법적 근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은 자기 남편 사업도 어렵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한다며 이제는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장식장, 제가 30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금장시계, 안방 장롱까지 하나하나 표시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이 집은 우리 부부가 평생 살던 집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줍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세입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천안 바닥을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녀석은 가게 보증금까지 미리 빼돌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제 연금 통장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다는 문자가 은행에서 날아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 연금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고 통장에는 몇십만 원만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정희는 빨간 딱지가 붙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우리 연금 있잖아요. 그걸로 버티면 안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연금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면 이 고통도 끝나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문자였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그 집 다음 주에 경매 넘어가. 미리 짐 싸도 나도 살아야 하니까. 부모를 길거리로 내몰면서도 나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식.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거실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아내 오정희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때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고향 친구들, 회사 다닐 때 가까웠던 동료들, 명절마다 서로 안부를 묻던 친척들까지 모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도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자식들이 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겠나. 요즘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법적으로 이미 넘어간 집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부부의 불행에 깊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둔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딸 한서연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딸아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서연이 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손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짜증,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급히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딸은 낮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빠, 여긴 왜 갑자기 왔어? 내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저는 멍하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한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체면을 망치는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호마는 서연아, 우리 정말 갈 데가 없다. 네. 엄마랑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 딸은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안집은 어차피 경매 넘어가잖아. 내가 근처에 작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줄게. 일단 거기라도 들어가 있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겨준 부모에게 고시원이라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키운 것이 자식인지 아니면 부모의 마지막 방 한 칸까지 계산하는 낯선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법률 구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미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효도 계약서나 부양 조건이 적힌 서류가 있으셨나요? 그런 게 없다면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효도 계약서, 저는 그런 것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돌보겠지. 그 순진한 믿음이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스는제 유로곤한 하나 지금 평택 쪽 공사 현장에 있다는데 개인 회생 신청해야 한다고 당신 연금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들은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인 연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밀리면 우리 부부는 정말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일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을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옆에서 당뇨약 봉지를 뜯는 아내를 보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알았습니다. 민재는 그 와중에도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 죽어요. 예전 같으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죽어라. 나랑 내 엄마는 이미 죽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가 자식의 떱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사진첩뿐이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라졌고 자식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빚을 끝까지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함께 가라앉는 일이라는 것을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딸 한서연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권리, 마지막 억울함이라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천안역을 떠나 평택과 수원을 지나는 동안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긴 헝겊처럼 너덜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연이 서명했던 증여서류 복사본과 민재가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카드론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믿고 살았던 시간이 전부 이 서류 속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딸아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번듯한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위 박도윤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천안에서 부모는 8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 집을 담보로 받은 돈으로 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차가 급하게 멈췄고 사위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지금 애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그 집 담보로 받은 돈 중에서 내가 오빠 빚 갚아준 게 얼만데요.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내 가정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집 아빠가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이미 우리 재산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법적으로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준 재산은 이미 딸의 것이었습니다. 효도 계약서도 없었고 부양 조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싶었지만 더 매달려 봐야 제 모습만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천안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내 오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 다음 주면 단전. 단수될 수도 있대요. 우리 정말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부 합산연금 300만 원이 있었지만 민재가 제 명의로 만든 대출 원리금이 매달 1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120만 원에서 아내의 당뇨약값과 보험료를 내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돈은 하루 식비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낯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한상우 씨 되시죠? 아드님이 행방불명이라 아버님이라도 책임지셔야죠. 여기 연대보증 서류 있습니다. 그들이 내민 종이에는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몰래 가져간 도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제 국민연금 수령 계좌까지 압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적으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이 아내 이름까지 들먹이며 압박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 놓아요. 그 집도 자식들도 다 버려요. 쪽방촌을 가더라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살아남으면 돼요. 연금 100만 원이라도 지키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서글픈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경매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습니다. 저는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들을 하나씩 중고 거래에 올렸습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사주었던 비싼 소파가 그 순간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함께 팔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천안역 근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계약했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 어둡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남은 연금 한 푼, 아내의 약값 한 푼만큼은 끝까지 제 손으로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천안역 근처 원성동 반지하방으로 이사하던 날, 아내 오정희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를 꼭 끌어안고 계단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창문은 사람 무릎 높이에 있었고 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지 구석에는 오래된 습기 자국이 남아있었고 작은 싱크대에서는 쇠 냄새가 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천안 불당동 8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넓은 거실, 남향 베란다, 깨끗한 주방, 손주들이 뛰어놀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장롱 하나, 전기 밥솥 하나, 그리고 사진첩 2권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둘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만으로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잃고 퇴직금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아내는 아직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금 통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연금 통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제 명의로 만든 대출 때문에 기존 통장은 이미 위험했습니다. 상담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최소 생계에 필요한 연금은 이 계좌로 받으시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돈과 섞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몇 번이나 적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결제 서류만 보던 제가 이제는 제 연금 1만 원을 지키기 위해 법과 계좌 이름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아내의 당뇨약값, 병원비, 쌀값을 지키려면 더 이상 무지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남는 돈은 한 달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40만 원을 내고 약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식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원성동 시장이 문 닫기 직전에 갔습니다. 시든 채소는 반값이 되었고 금간 두부는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들을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번호를 바꿨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고 민재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재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빚 일부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네 빚은 네가 갚아라. 나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고 부모가 계속 죽어가는 삶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67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야간 근무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 때마다 다리는 아팠고 겨울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편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내 약을 사고 쌀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밤 근무를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된장국을 데워놓고 있었습니다. 국물에는 두부 몇 조각과 대파뿐이었지만 그 냄새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야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라졌고 퇴직금 3억 원도 사라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반지하 방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가난했지만 적어도 남은 삶은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새벽 경비 근무를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천안 불당동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퇴직금 3억 원이 있었고 매달 부부 합산 연금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은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과 압류를 피해 겨우 지켜낸 작은 연금뿐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법을 몰라서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동안 집 명의는 함부로 넘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사정이 딱해 보여도 부모가 살 집은 부모 손에 있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정 도와주고 싶다면 현금을 조금 보태는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집을 지키고 있다면 주택연금처럼 그 집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기는 순간 부모는 자기 집에서도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은 절대 자식의 빚이나 사업 자금으로 쓰면 안 됩니다. 연금은 노인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있어야 약을 사고 밥을 먹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울며 부탁해도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매달려도 자식을 살리겠다고 연금을 내주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셋째, 재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서류로 조건을 남기십시오. 말로 하는 효도 약속은 위기가 오면 사라집니다. 부모를 부양한다. 거주권을 보장한다.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법은 도장과 계약서만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귀하지만 노후의 돈은 더 냉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나서 효도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내 집, 내 연금, 내 통장,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늙은 배우자의 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8억 아파트를 잃고서야 배웠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결단이라는 것을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의 돈과 건강, 가족 관계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구의 빚도 아닌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